티벳 사자의 선은 말합니다. 작은 악행은 결코 작은 채로 머물지 않는다. 정화되지 않은 어둠은 때로는 세대를 지나며 더 거대한 파도로 되돌아온다. 일대에서의 단순한 절도는 그 자체로는 작은 그림자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가 자식의 세대에 이르면 강간 살인 사기 폭력, 정치적 악행과 같은 터짓고 무거운 어둠으로 성장하며 스스로를 숨기기 위해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3대에 걸친 악업의 연쇄. 이것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사회 곳곳에서 반복되는 도덕의 붕괴가 세대에 걸쳐 확대되는 방식입니다. 티벳 사자의 선은 경고합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딛고 얻은 부와 권력은 언젠가 반드시 혹독한 업보의 수확기를 맞이한다. 그 순간은 가문 전체의 몰락일 수도 있고 정신적 붕괴, 내부 분열, 사회적 고립, 혹은 더 잔혹한 형태로는 후손의 단절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은 신의 저주가 아닙니다. 우주의 질서가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려는 오칼마의 자연적 반작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살펴보려 합니다. 왜 조상의 작은 악행은 후대로 갈수록 더 큰 폭력과 혼란으로 이어지는가? 그리고 왜 어떤 가문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결국 피할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하는가? 티벳 사자의 서의 가르침과 현대 심리학의 통찰을 함께 엮어 그 숨은 구조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만약 조상 대가 타인의 눈물로 불을 쌓았다면 그 대가가 후손에게 어떤 방식으로 돌아오는지 그 정서적 영적 메커니즘을 함께 밝혀보겠습니다. 이제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들으십시오. 이 강의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삶과 가문의 흐름을 지키기 위한 내면의 경계선을 세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깊은 성찰의 여정을 함께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이 문제는 업의, 칼마의 세대적 연속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티벳 사자의 서바르도 테오돌의 교리에 따르면 한 개인의 악행은 개인의 생에서 끝나지 않으며 그것이 정화되지 못한 채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 영향은 단순한 유전이나 사회적 습관이 아니라 의식의 연속성과 업의 진동이 결합된 결과로 설명됩니다. 업의 연속성 개체를 넘어 흐르는 의식의 파동, 티벳 사자의 서에서는 말합니다. 사람이 죽더라도 의식은 완전히 소멸하지 않고 바르도 중유의 상태에서 잠시 머문 뒤 자신과 진동이 가장 유사한 환경, 가문 정신적 조건으로 이끌려 다시 태어납니다. 즉, 한 존재의 탐욕, 분노, 무지의 파동은 사라지지 않고 그 파동이 유사한 에너지를 지닌 혈통 속으로 카드웨그네크니셔 치르카보르도 이것이 곧 3대에 걸친 악행의 연쇄가 일어나는 근본 원리입니다. 선산의 씨앗은 밝은 빛을 낳고 악우의 씨앗은 어두운 바르도를 낳습니다. 티벳 사자에서는 말합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다음 생을 선택할 때 그의 무의식 속 업의 무게가 그를 끌어당긴다고. 만약 생전에 타인을 속이고 살인과 음행 탐욕으로 일생을 채운 자라면 그의 의식은 무겁고 탁해져 지옥계나 악귀계의 진동과 통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가 집착했던 가문 이름 권력이 너무 강하다면 그는 자신의 피를 이어받는 후손에게 의식의 파편으로 스며듭니다. 이것은 혼령이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미처 정화되지 못한 업의 진동이 후손의 의식 속에서 재현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대째 후손이 비슷한 악행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유전된 악이 아니라 조상의 미정화된 업이 동일한 파동으로 간섭한 결과로 봅니다. 업의 결사는 3대째에서 균형을 맞춥니다. 티벳 사자에서에 따르면 업의 진동은 3번의 생산 시간에서 반드시 균형을 찾습니다. 즉 3대째에 이르면 그 가문은 혹독한 업보의 수확기를 필히 맞게 됩니다. 그 시기는 정치적 몰락, 경제적 파탄, 정신적 붕괴, 내부 붕괴, 외교적 고립, 사회적 고립, 자중질환 혹은 정신적 질환, 자손 단절 등으로 드러납니다. 무엇은 신의 저주가 아니라 우주의 법칙적 반작용, 즉 Karma's Resonance Correction입니다. 구원의 가능성 깨달음은 한 사람의 정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티벳 사자의 선은 동시에 말합니다. 가문의 업은 단 한 명의 깨어있는 후손에 의해 끊어질 수 있다고.
그가 참회하고 타인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겠다는 마음으로 수행에 들면 조상의 업은 그의 마음의 빛에 의해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부정한 피라는 말은 단지 신화적 비유일 뿐, 진실은 의식의 정화만이 업의 사슬을 끊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의 가르침에 따르면 3대에 걸쳐 악행이 반복되는 것은 단순한 유전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상으로부터 이어진 미정화된 업의 진동이 후손의 의식 속에 간섭하기 때문입니다. 즉 선조가 세상에 남긴 탐욕과 분노 거짓의 파동이 마치 어두운 메아리처럼 다음 세대의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동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욱 응축되어 3대째에 이르면 반드시 반작용의 시기, 즉 가문의 업의 결상기가 찾아옵니다. 이 시기에는 정치적 몰락, 사회적 고립 혹은 정신적 파탄, 정신질환, 신체질환과 같은 형태로 그 업의 결과가 눈에 보이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신의 저주가 아니라 우주의 균형을 되찾기 위한 자연스러운 법칙적 반응입니다. 그러나 티베트 사자의 선은 동시에 하나의 희망을 제시합니다. 그 가문의 업보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의 후손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깨우고 참회의 수행을 통해 조상의 어둠을 직면한다면 그 한 사람의 빛이 가문의 업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업의 사슬을 끊는 힘은 외부의 심벌이 아니라 한 사람의 깨어있는 의식, 즉 진심으로 속죄하고 세상을 밝히려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한 명의 깨달은 후손이 바로 조상의 어둠을 끊고 새로운 세대의 빛을 여는 해탈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리에 따르면 그 가문의 3대째 후손은 자신의 조상이 남긴 어둠을 직접 마주하고 그 어둠을 정화해야 할 운명적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진심으로 참회하지 않는다면 그 가문은 더 이상 생명적 지속을 허락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통찰력 있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1대째 단순 절도가 어찌하여 2대째에 와서는 그 악행의 정도가 극에 달할까요? 티베트 사자의 서의 교리로 보면 1대째의 절도, 즉 탐욕의 업이 왜 2대째에서 살인 권력형 범죄로 폭발하는가 하는 문제는 업의 진동이 정화되지 못한 채 증폭되는 구조로 설명됩니다. 그 과정을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대째에 와서 악행의 정도가 극에 달하는 이유는 첫째 업은 단순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는 말합니다. 의식은 육체와 함께 죽지 않으며 행위의 흔적은 바람처럼 남아 다음 생을 부른다. 즉 일대의 절도 행위는 단순히 법적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탐하고 빼앗으려는 의식의 습성으로 남습니다. 이 탐욕의 진동은 죽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바르도 즉 중유 상태에서 무거운 업의 기운으로 계속 진동합니다. 둘째 정화되지 못한 업은 다음 세대의 의식을 간섭합니다. 그 업이 생전의 참회와 수행으로 정화되지 못하면 그 진동은 가장 유사한 에너지장, 즉 그 사람의 후손에게로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혈통만이 아니라 정신적 습관과 욕망의 파동이 같은 계보 안에서 되풀이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대에서 도둑질의 업이 남았다면 2대에서는 그것이 더 큰 탐욕, 권력욕, 지배욕으로 나타납니다. 절도가 단순한 재물의 탐이었지만 그 탐이 정화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과 명예까지 빼앗는 형태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업은 누적되며 다음 세대에서 폭발합니다. 티베트 사자의 선은 말합니다. 업은 시간이 아니라 진동의 강도로 성숙한다. 즉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한 채 누적될수록 그 파동은 강해지고 다음 세대의 의식에서 폭발적으로 표출됩니다. 서리아, 불교에서는 이것을 수겁, 즉 이것을 터지는 업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1대의 탐욕이 단순 절도였다면 2대에서는 그 수겁이 무르익어 타인의 권리, 생명, 명예까지 도둑질하는 형태로 심화됩니다. 이것이 악의 진동이 세대를 거치며 극대화되는 이유입니다. 2대째에 와서는 그 악행의 정도가 극에 달합니다. 왜냐하면 조상의 탐이 자손에게 교만과 폭력으로 전이되기 때문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선은 말합니다. 탐욕이 깊어지면 결국 교만과 무지로 바뀐다고. 탐욕의 업은 자신이 신이 된 듯한 착각을 낳고
그 교만은 타인의 고통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대에서는 단순한 재물탐이 아니라 권력으로 타인을 조종하고 불의로 세상을 덮으려는 악행으로 발전합니다. 티벳 사자에서는 경고합니다. 작은 탐욕은 작은 악으로 남지 않는다. 정화되지 않으면 세대를 넘어 더 큰 어둠으로 자라난다. 결국 일대의 단순 절도는 돈을 훔친 사건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무시한 마음이라는 의식적 씨앗을 남긴 것입니다. 그 씨앗이 정화되지 않으면 이대에서는 그 마음이 자라나 인간성 자체를 도둑질하는 악으로 변합니다. 왜 1대의 절도가 2대에서 더 큰 악행으로 폭발하는가? 겉으로 보면 단순한 범죄 심리학 같지만 그 근원을 따라가면 어느 한 학문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적절한 해석은 발달 심리학 그리고 세대 간 전이 심리학입니다. 현대 심리학은 말합니다. 부모의 비윤리적 행위와 정서 결핍은 그나하나 이게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자녀의 무의식적 행동 패턴으로 전이 된다고. 즉 일대의 절도는 재산 범죄를 넘어 도덕적 통제력의 붕괴, 충동 조절 실패, 그리고 부정적 정서 패턴을 내포합니다. 이 정서는 자녀에게 모델링과 정서적 동일시를 통해 불시험, 내비유적 쪽으로 학습됩니다. 일대에서 무너진 양심의 감각은 남을 속여도 된다, 빼앗아도 된다는 왜곡된 신념으로 자녀의 내면에 뿌리 내립니다.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도덕 감각은 자라지 못하고 대신 타인을 지배해야 살아남는다는 권력욕과 통제욕이 성장합니다. 이 시점이면 죄책감은 사라지고 타인을 수단화하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굳어집니다. 성인이 되면 이 심리는 폭발합니다. 돈을 훔치던 손이 이제는 사람의 명예, 생명, 권리까지 빼앗습니다. 절도에서 시작된 악은 사기, 폭력, 살인, 권력형 범죄로 진화합니다. 따라서 2대의 악행은 울션에는 1대의 도덕적 붕괴가 자녀의 무의식 속에서 증폭된 결과이며 그 핵심에는 하나의 문제,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감정의 마비가 있습니다. 이 감정의 마비가 세대를 뛰어넘는 악의 연료가 됩니다. 교육학은 이를 가정교육 실패라고 말하지만 왜 그 실패가 세대를 거치며 심화되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핵심은 지식교육의 부재가 아니라 감정과 인격 형성 단계에서의 내면화 실패길입니다. 빈곤, 사회 불평등, 부패한 정치 환경은 악을 만든 원인이 아닙니다. 단지 이미 존재한 악을 더 빠르게 자라게 만드는 토양일 뿐입니다. 티벳 사자의 서해 관점처럼 조상의 미정화된 업이 후손에게 스며든다는 설명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세대 간 무의식적 모방과 정서 전이의 은유적 표현입니다. 즉, 체크너무원 심령학적 설명은 상징적으로는 의미가 있으나 학문적 인과로는 심리학이 더 정밀하고 객관적입니다. 대절도가 왜 이대에서 더 큰 악행으로 발전하는가? 가장 적절한 해석은 심리학적 해석이며 그 중에서도 세대 간 전이 이론과 발달 심리학적 관점입니다. 요약하자면 1대의 절도는 도덕적 경계의 붕괴를 의미하고 그 붕괴된 내면 모델이 자녀의 무의식에 각인되면 2대에서는 죄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더 큰 형태의 권력과 폭력으로 행동이 확장됩니다. 이것은 업보가 아니라 정신적 패턴이 심화되어 재현되는 심리학적 필연성입니다. 첼시처럼 자식의 악행은 아버지의 도덕적 붕괴가 자식의 무의식 속에서 증폭된 결과라고 했습니다. 이 인물의 부친은 도대체 자녀에게 어떤 가정교육을 시켰을까요? 티벳 사자의 선아 업보 예바오의 심리학적 해석에서는 악행의 유전이 처하는 피의 전승이 아니라 무의식의 모방과 감정의 동화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즉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마음가짐과 행동 방식을 그대로 내면화하며 그것이 후대의 악으로 진화합니다. 본문 예시 인물의 부친이 횡령을 저질러 수많은 서민의 피눈물을 보게 했다면 그의 자녀가 2대에서 더 큰 형태의 악행을 반복한 것은 다음에 5가지 무의식적 주입 임프린트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정의보다 이익이 먼저다라는 냉소적 현실주의에
주입입니다. 부친은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빼앗으면서도 세상은 원래 약육강식이야. 바보처럼 정직하게 살아서는 출세 못한다. 이런 말을 자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The worst는 이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자식의 가치체계에 도덕은 약자의 언어라는 신념을 심습니다. 결국 자녀는 죄책감 없이 부정을 합리화하게 됩니다. 둘째 권력이 정의를 만든다는 왜곡된 권위관의 주입입니다. 부친은 공무원이나 지역 유력자에게 뇌물과 인맥으로 모든 문제를 덮으면서 그것을 세상을 아는 지혜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런 사고는 자식에게 권력 앞에서는 진실이 무력하다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결국 성인이 된 후엔 법과 제도를 자신을 위해 조작하는 부패형 인간으로 성장합니다. 셋째, 남의 고통에 둔감하라는 정서적 마비의 주입입니다. 부친이 서민들의 분노와 절망을 보면서도 그까짓 일로 호들갑이냐.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니르몬 시온에게 무감한 반응을 보였다면 자녀는 공감 능력을 잃게 됩니다. 결국 타인의 눈물 위에서 웃는 냉혈한 권력자로 변모합니다. 넷째, 가족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적 가족주의의 주입입니다. 부친은 시험임, 남이야 어찌되든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된다. 가문을 위해서는 뭐든 해야 한다.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이 사고는 자녀에게 윤리보다 혈연 진실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도덕적 파시즘을 내면화시킵니다. 그 결과 이대에서는 더 노골적이고 조직적인 부정이 발생합니다. 다섯째, 부끄러움은 감추는 것이다라는 위선의 주입입니다. 부친은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고 체면과 거칠애로 은폐하는 법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남들 앞에서는 당당해야지. 비밀만 지키면 된다. 이런 말이 반복되면 자녀는 도덕을 감추는 기술만 배우게 됩니다. 결국 내면의 죄의식은 사라지고 겉으로는 품위 있게 악을 저지르는 인간으로 변합니다. ASPD 반사회적 인격장애, 즉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환자가 이미 권력의 정점에 올라섰을 때도 왜 범죄를 멈추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심리학적, 교육학적 황영제, 옥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2세대의 악행은 단순한 유전이 아니라 일대의 부정의 철학이 무의식에 각인된 결과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의 표현대로라면 일대의 영혼은 2대 자식의 내면에 남아 새로운 형태의 욕망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류의 인간들을 ASPD, 즉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라고 부릅니다. 액티기로는 그러려면은 심리학적으로 이런 인물들을 ASPD라고 규정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ASPD, 즉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는 단순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의 반복성, 죄책감의 부재, 공감 능력의 결손, 도덕 판단의 마비, 이 네 가지가 인격의 중심에 자리를 잡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범죄가 우연이 아니라 그의 인격 구조 자체가 비도덕적 사고와 행동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대에서 자식이 ASPD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로 볼 수 있는 심리학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반복성과 학습된 무감정 (conditioned emotional blunting). 부친의 범죄 폭력 조작적 사고는 가정 안에서 정상으로 모델링되고 아이는 어릴 때부터 타인의 고통에 반응하지 않는 법을 습관처럼 학습하게 됩니다. 그 결과 편도체와 전전두엽의 감정 조절, 회로가 점차 비활성화되고 타인의 비명과 두려움, 고통을 보아도 감정 반응이 사라지거나 오히려 쾌감을 느끼는 상태로 발달합니다. 둘째, 도덕적 판단의 왜곡 (moral reasoning distortion). ISPD는 도덕의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그들에게 옳고 그름은 사회의 윤리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 그리고 권력 유지를 위한 선택일 뿐입니다. 약한 자를 이용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이용당하는 게 나쁜 것이다. 이런 인지적 왜곡은 부친의 가치체계를 그대로 내면화한 결과이며 윤리적 판단 기능 자체가 구조적으로 손상된 상태입니다. 셋째, 권력과 통제에 대한 병적 집착 (pathological power drive). 청부살인, 판검사, 매수, 정치 조작은
그나니에 듯이도 무례한 시크는 나선 범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을 조종하고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병적 충동의 발현이며 전형적인 ASPD와 나르시시즘적 요소가 결합한 혼합형 구조입니다. 즉 권력을 책임이 아니라 쾌감의 원천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넷째, 죄책감과 공감의 완전한 부재, absence of guilt or empathy. 이들은 타인의 고통을 보아도 감정적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후회도 없고 죄의식도 없습니다. DSM-15 전 세계 정신의학이 사용하는 공식 진단사전. 여기서 ASPD의 핵심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타인의 감정에 대한 냉담한 후회나 죄책감의 결여,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무감각. 이들은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죄를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자체가 그들에게는 쾌감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희남, 이것이 바로 병입니다. 다섯째, 도덕적 퇴행, moral regression, 그리고 세대적 증폭. 부친이 이미 도덕적 붕괴의 1세대였다면 자식은 그 붕괴를 정서적으로 내면화한 2세대입니다. 아버지가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했다면 아들은 타인의 고통을 도구화합니다. 도덕적 판단은 사라지고 악의 효율성이 사고의 기준이 됩니다. 이 자식 세대의 잔혹한 범죄는 단순한 윤리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대의 도덕적 붕괴가 신경학적 정서적 수준에서 자녀의 내면 구조로 옮겨붙은 결과입니다. 즉, second one. 내 죄가 타인의 눈물을 무시한 탐욕이었다면 이대의 죄는 타인의 고통을 이용해 쾌락을 얻는 병적 구조입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말합니다. 죽은 뒤에 영혼은 단절되지 않는다. 한 세대의 미몽은 다음 세대의 의식 속에서 다시 깨어난다. 이 말은 단지 사후세계가 아니라 도덕적 붕괴가 세대를 거듭할수록 왜 심화되는지를 상징적으로 설명합니다. 부친이 타인의 고통을 통해 이익을 취했을 때 그 악행은 한 개인의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자식의 무의식 속에 죄 없는 자를 희생시켜도 된다는 보이지 않는 명령이 새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티베트 사자에서가 말하는 업의 진동 카르마 바이브레이션입니다. 업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의식의 패턴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무시한 행동이 반복되면 그 무감각은 자식의 정서체계로 스며들고 그뒤 다음 세대에서는 더 거칠고 더 잔혹한 형태로 재현됩니다. 심리학에서도 이 현상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부친이 도덕적 기준을 무너뜨리고 공감 없는 언행을 일상적으로 보인다면 자식은 그것을 정상적 생존 방식으로 학습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감지하는 회로가 점점 마비되고 이대에서는 죄책감의 결핍이 구조화됩니다. 그리하여 저셔네닌나운더 1대의 탐욕은 2대에서 폭력과 권력으로 변하고 잔혹성 자체가 쾌감으로 전이되며 3대에서는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이것을 업의 증폭, 즉 예리실 승공이라 말합니다. 정화되지 않은 탐욕과 증오의 진동은 세대를 거듭하며 강도를 높이고 한 가문의 영적 진동 전체를 뒤덮습니다. 그 진동은 한 개인의 의식이 아니라 세대 전체의 무의식적 신념 체계로 굳어집니다. 결국 2대째에 이르면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붕괴되고 악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악을 효율이라 부르고 폭력을 통치라 말하며 뇌물을 관행이라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티베트 사자에서는 경고합니다. 어둠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한 세대의 참회는 7세대의 업을 멈추게 한다. 즉 업의 증폭을 멈추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가문의 누군가가 자신의 내면에서 그 진동을 자각하고 그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그 첫 걸음은 죄의 자각이 아니라 고통의 공감입니다. 내 조상이 타인에게 준 고통이 지금 내 안에도 살아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업의 진동은 방향을 바꿉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세대를 거듭한 폭력과 조작의 문화는 단 한 명의 깨어있는 자식이 자신의 감정과 상처를 직면할 때 그 흐름이 끊깁니다. 그것이 가문의 영적 대전환점이 됩니다. 도덕적 붕괴는 대물림되지만 그 붕괴를 멈추는 각성 또한 대물림됩니다. 티베트 사자에서의 마지막 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업은 돌처럼 굴러가지만 아니라 마음의 깨달음은 산을 멈춘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 마음의 각성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철학적 여정을 함께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세대의 빛을 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해석하자면 권력은 그들의 도파민 중독을 강화합니다. CBD, 즉 반사회적 성격장애 환자는 뇌의 보상, 회로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특히 편도체 공포 공감화, 전전두엽 충동, 통제 기능이 약화되어 있어 타인의 고통이나 법적 위험을 느끼는 감정 반응이 현저히 둔합니다. 그들은 도덕적 쾌감보다 지배, 통제, 모험에서 오는 도파민 자극을 통해 쾌감을 느낍니다. 즉 범죄의 위험 속 짜릿함이 뇌에서 보상 감정으로 강화되기에 권력의 정점에서도 더 극단적 범죄로 나아가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권력은 그들에게 안정이 아니라 더 큰 중독을 위한 자극제가 됩니다. 결국 그들은 멈추는 법이 아니라 더 자극적인 위험을 찾는 법만을 배워온 존재입니다. 교육학적으로 해석하자면 공감 능력의 부재는 교정되지 못한 학습 실패입니다. ASPD의 근원은 어린 시절의 공감 학습 실패에 있습니다. 아동은 보통 부모의 표정, 말투, 감정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학습합니다. 그러나 반사회적 성향의 아이는 이 정서적 피드백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남의 고통, 나의 책임이라는 윤리적 연결이 만들어지지 않고 대신 남의 고통, 나의 성공이라는 뒤틀린 가치체계를 학습합니다. 그가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은 교육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왜곡된 신념을 증명하는 무대가 됩니다. 즉 권력의 자리는 정의 구현의 수단이 아니라 우월감 정당화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교육학적으로 보면 그들은 가치 내면화 실패 상태에서 멈춰버린 정서 발달의 중단자들입니다. 환경학적으로 해석하자면 권력 구조가 그들의 병을 사회적으로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ASPD가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범죄가 지속되는 이유는 그 주변 환경이 그들의 병적 행동을 성공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정치, 기업, 군사, 종교 등 권력 구조는 잔혹함과 무감정성을 리더십으로 포장합니다. 사회는 그들의 병리를 교정하기보다 보상하고 칭송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내 방식이 옳았다는 자기 확신을 강화하고 더 극단적인 수단 청부살인, 대규모 사기 뇌물로 나아갑니다. 즉 환경은 그들의 범죄를 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공의 언어로 미화합니다. 이것이 시스템 속의 병리입니다. 결국 이러한 악행의 연쇄는 심리적 결핍, 교육적 실패, 환경적 방조, 구조적 악의 고착화, 이 순환구를 시하는 이 순환 구조를 가라집니다. 이 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개인의 치료뿐 아니라 도덕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 그리고 권력 구조의 투명성이 함께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ASPD, 즉 반사회적 성격장애 환자는 권력의 정점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뇌는 멈출 이유를 느끼지 못하고 그들의 교육은 멈추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으며 그들의 환경은 멈추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ASPD, 즉 반사회적 성격장애 환자가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가 몰락한 현대의 실제 사례가 있을까요?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후고 차베스, 니콜라스 마두로 니콜라 마두로, 그리고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실바. 세 사람 모두 대중적 카리스마와 권력 집중으로 정점에 올랐으나 도덕적 부패와 권력 남용 그리고 경제적 파국으로 이어진 대표적 정치 심리 사례들입니다. 이를 심리학적, 교육학적, 환경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입니다. 차베스는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고 가난한 군인 출신으로 민중의 구원자를 자처하며 권력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초기에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지를 내세워 열광적인 지지를 얻었지만 점차 언론과 사법부를 탄압하며 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 반미 반자본주의 노선으로 대중적 지지를 얻었으나 곧 언론 통제 뇌물, 로비 사법 장악 그리고 3대 조작, 선거 조작, 여론 조작, 통계 조작으로 민주주의를 완전히 붕괴시킨 인물입니다. 그의 내면에는 영웅 콤플렉스가 자리했습니다.
나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믿음은 다른 의견을 억압하는 독단으로 변했습니다. 결국 베네수엘라는 한 사람의 심리에 갇힌 국가가 되었고 그가 죽은 뒤에도 체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림자는 더 깊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니콜라 마두로입니다. 그는 차베스의 후계자였지만 지도자라기보다는 체제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는 언론 검열 사법 탄압 3대 조작 부패와 인권 침해를 극단으로 밀어붙였고 베네수엘라는 초인플레이션 식량난 그리고 700만 명이 넘는 난민을 낳는 참혹한 국가 붕괴를 맞았습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전형적인 피해망상형 지도자입니다. 항상 공격받고 있다고 믿기에 오히려 공격을 통해 정당성을 증명하려 합니다. 1대의 카리스마는 2대의 공포 정치로 이어졌습니다. 전형적인 심리적 세습 구조입니다. 세 번째 브라질의 룰라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입니다. 룰라는 범죄가 만연한 환경에서 자랐고 노동자 출신으로 희망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에게 교육과 복지를 제공하며 국민적 존경을 받았지만 점차 자신을 브라질의 구원자로 인식하면서 그 믿음은 도덕적 자기 합리화로 변했습니다. 결국 선거 조작, 여론 조작, 통계 조작, 언론 검열과 사법 탄압 부패로 흐르며 브라질 사회를 깊이 분열시켰습니다. 라바자토라는 초대형 부패 스캔들은 그가 만든 체제 내부에서 구조적으로 자라난 업의 그림자였습니다. 우고 차베스, 니콜라스 마두로, 룰라 세 인물 모두 민중의 이름으로 권력을 얻었으나 권력의 이름으로 민중을 잃은 자들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권력 중독과 자기 확증 편향, 교육학적으로는 비판적 사고의 억압, 환경학적으로는 부패가 제도화된 구조가 세 사례의 공통점입니다. 이 세대적 패턴은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 말하는 업의 연쇄와도 닮아 있습니다. 엘린 1대의 이상은 2대의 2의 폭력으로 3대의 도덕적 피로로 이어집니다. 그는 악행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성찰이 멈춘 곳에서 그 업은 다시 태어나 새로운 형태로 반복됩니다. 가문의 세대 몰락과 권력자의 세대 몰락 둘 사이엔 유사성이 있을까요? 티베트 사자의 선은 가르칩니다. 업은 의식 속에 남아 다음 단계에서 더 큰 고통을 만든다고요. 1대의 악은 2대가 반드시 강화합니다. 가정에서도 정치에서도 이 법칙은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에헤이, 2대의 몰락은 1대의 그림자를 확대하는 과정입니다. 가문에서는 절도 사기 살인으로 이어지고 고나쿠에서는 이어버리 네포는 부패 통제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사자의 서의 바르도바르도처럼 오버포렌토는 오비에의 흔적은 다음 단계에서 더 큰 고통을 만듭니다. 3단계에서 3대는 업의 절정과 몰락을 체험합니다. 한 가문의 3대가 살아갈 때 이미 누적된 도덕적 붕괴와 사회적 배경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구조적 재앙을 낳습니다. 권력의 3대에서도 권력 유지를 위해 형성된 부패와 폭력의 시스템은 결국 강대국의 외부 압력, 내부 분열,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붕괴로 이어지는 것이 필연입니다. 사자의 서에서 망자가 깨닫지 못한 채 반복되는 업이 후속 바르돼서 더 큰 혼란과 공포를 겪게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 유사성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악행은 단절되지 않고 제어되지 않으면 세대를 넘어 확대된다. 이 깊은 교훈을 품고 있습니다. 개인의 죄는 그 자신만이 아니라 후대와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과천여록 거리게 남용은 개인적 만족이나 정치적 성공으로 포장될 수 있으나 업리의 논리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몰락으로 되돌아옵니다. 사자의 서가 말하듯 죽음 이후에 바르돼서 업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듯다. 현실 세계에서도 도덕적 부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궁금하신가요? 더 궁금하다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 브라질의 룰라 정권을 보시면 명약관화합니다. 따라서 경고는 명확합니다. 권력과 가문이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도덕적 자기 성찰과 책임이 없다면
그 행위는 반드시 후대와 구조 속에서 몰락으로 되돌아온다. 즉 세대와 권력 모두 오야 리휘 연쇄를 끊는 길은 오직 자기 성찰, 도덕적 통제 책임 있는 행동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함. 아미르 티베리칸 티베트 사자에서는 말합니다. 작은 탐욕은 작은 악으로 남지 않는다. 정화되지 않으면 세대를 넘어 더 큰 악으로 자라난다. 이 경고는 단지 종교적 은유가 아닙니다. 현대 심리학 역시 부모 세대의 비윤리적 행위가 자녀의 무의식 속에서 감정의 마비와 공감 능력의 결핍으로 되살아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일대의 절도는 단순한 재산 범죄가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무시한 마음의 씨앗을 뿌린 것이며 그 씨앗이 정화되지 못하면 2대와 3대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티베트 사자에서는 희망을 남깁니다. 그 가문의 어둠을 끊는 단 한 명의 깨어있는 후손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의 참회와 정화의 빛이 조상 대대로 쌓인 업의 진동을 멈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강연을 듣는 여러분 중 누군가가 그 깨어있는 후손의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당신의 한 번의 참회, 한 번의 결단이 가문의 어둠을 이스물로 끝내 새로운 빛을 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이 영적 순환의 법칙을 더 깊이 탐구하는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